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계 온라인 강의 그 6번째 시간으로 체결 요소 중에 리벳 이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전에 배운 나사, 키, 핀, 쿼터, 그리고 오늘 배울 리벳 이음, 용접 이음이 체결용 요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리벳은 강판이나 현강 이러한 것들을 영구적으로 결합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잔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리벳 이음에서 인장 강도나 전단 강도, 그에 따른 파괴 형태,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리벳 이음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제4장 리벳 이음과 용접 이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1절 리벳 이음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이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벳은 강판 또는 현강, 여기에 영구적인 결합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전에 볼트나 너트 이런 쪽은 이제 영구적인 결합이 아니었죠. 조립 분해가 가능했었고요. 키, 핀, 쿼터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리베팅은 바로 영구적인 결합을 한다. 그리고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요. 간단하고 잔류 변형이 거의 없다. 변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보게 되면 잔류 변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 취약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취약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구조물,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게 바로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그래서 용접 이음보다 어떻게 쉽다. 용접 웰딩을 해서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홀 뚫고 거기에 리베팅 체결하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죠. 용접에 비해서는. 그리고 경합금과 같이 용접이 어려운 돈. 경합금은 용접이 안 되죠. 대개는 용접을 한 거는 철 쪽에 관련된, 그죠? 철에 관련된 부분이 용접이 가능한데 비철, 경합금 같은 경우는 용접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쪽에 하는 게 리벳 이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벳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형상에 따라서 리벳 종류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둥근 머리 리벳입니다. 이 머리 형상이 둥근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둥근 머리 리벳, 그리고 접시 형상, 접시 머리 리벳, 납작머리 리벳, 그리고 둥근 접시 머리 리벳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용 둥근 머리 리벳, 이거는 기밀 유지용에서 필요한 거죠. 보일러용 둥근 접시 머리 리벳이 있고요. 선박용 둥근 접시 머리 리벳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간 성형 리벳들을 예시를 한 거고요. 이외에도 둥근 머리 리벳, 그리고 소형 둥근 머리 리벳이 있고요. 접시 머리, 얇은 납작 머리 리벳도 있고 냄비 머리 리벳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벳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머리 형상, 그리고 기밀용이냐 아니냐, 이런 형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벳에 대한 이음의 분류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필요로 하는 것, 아까 둥근 머리 리벳, 보일러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물탱크나 굴뚝, 여기에 사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것, 바로 교량이죠. 교량. 여러분들 교량 같은 데 보면 리베팅 체결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중기, 그리고 일반 구조물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자, 강도와 기미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보일러나 압력욕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에, 고압에 내부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버티면서도 기미를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특성들이 다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판을 어떻게 겹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겹치기 이음과 맞대기 이음이 있습니다. 이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개의 플레이트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플레이트와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트, 중간에 리베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겹치기 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이 있습니다. 양쪽 덮개판. 그래서 덮개판이 위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W라는 하중을 받고 있는 거는 가운데 이 플레이트가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덮개판을 씌워서 가는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이 아니고 한쪽인 경우도 있어요. 한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 그래서 이 윗부분에만 지금 덮개판을 붙인 경우죠. 자, 이걸 우리가 한쪽 덮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맞대기 이음에는 한쪽, 양쪽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단면 수에 의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일 전단면이냐 복 전단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 전단면은, 자, 리베팅을 보세요. 리베팅을. 자,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F라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면에 대해서만 지금 전단이 발생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전단이 발생이 되겠다, 그러겠죠. 그리고 복 전단면은 덮개판이 있는 경우에요. 덮개판이 있을 경우 어디 전단이 발생이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덮개판이 있는 경우는 바로 복 전단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정리됐죠. 네 번째는 리벳의 줄수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한 줄 리벳 이온은 중심에서, 자, 이런 형태대로 리베팅이 체결이 되어지는 거고요. 두 줄, 두 개의 줄에 리베팅이 이렇게 체결이 되어지는 거고요. 혹은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겠죠. 지그재그, 이런 형태대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줄, 두 줄, 그리고 여러 줄, N줄, 뭐 줄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줄이 많아진 형태에서 어떻게 한다? 리베팅이 채워지는 형태이다. 이걸 바로 여러 줄 리베팅 이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벳 배열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평행형과 지그재그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평행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로 나란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바로 평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그재그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형태대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러한 리벳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가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벳 구멍 뚫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펀칭, 구멍 뚫는 거죠. 구멍 뚫고, 혹은 펀칭 후에 리머를 해서 다듬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께가 8mm 이하인 판을 결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장점은 적은 소요 시간과 저비용이다. 그죠? 단점은 펀칭 후에 구멍 주위에 뭐가 발생된다? 응력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전단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드릴링 가공입니다. 드릴 가공. 그래서 두꺼운 판이나 중요한 부분에 적용을 한다.
아무래도 여기서 펀칭에 의해서 전단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절삭에 의해서 드릴 구멍을 팠을 때 아무래도 응력은 발생되는 게 덜 하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리벳 기초홀을 가공했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리벳 때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구멍에 리벳을 넣고요. 여기 그림 보시죠. 이게 리벳입니다. 여기 리벳. 여기. 한쪽은 평행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만 머리가 있습니다. 스냅을 대고 두드리면 됩니다.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데요. 성형 스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직경이 10mm 이하인 리벳은 상온에서 작용을 하고요. 10mm 이하. 10mm 이상인 경우는 이거는 1300도씨에서 손때림 또는 900에서 1100도씨의 기계 때림을 합니다. 두꺼운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상온에서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열간 가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킹과 플러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미를 유지하는 것, 즉 고압 탱크나 보일러 이런 게 되겠죠. 리베팅이 끝난 이후에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벳 머리 주위 또는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밀착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 코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킹. 자, 이거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 끝을 넓은 끌로 리벳과 판재 안쪽의 면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작업을 뭐라 한다?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리벳 작업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코킹 작업은 이겁니다. 코킹 작업. 그래서 정으로 어디? 이 플레이트 여기 있는 부분을 강하게 타격을 해서 기미를 주고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타격을 해서 기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플러링은 이 플레이트에 타격을 줘서 여기를 강하게 압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벳 이음의 강도와 효율을 볼 건데요. 먼저 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할 거예요. 판재는 리벳으로만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여주고요. 다른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리벳 축에 뭐만 수직한 방향으로 판재의 인장력만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판 사이의 마찰력과 리벳의 전당력은 어떻다?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라고 봅니다. 이때 판과 판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판재의 인장력과 리벳의 전당력은 서로 어떻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시그마 이꼴 타우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야 이게 지금 파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전단력이 만약에 세다라고 하면은 파괴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꼴로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단면 수에 따른 리벳의 강도를 검토해 볼 건데요. 앞서 우리가 단일 전단면과 복 전단면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전단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플레이트에 어떻게 리벳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가서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전단면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전단면이 한 곳이다. 그래서 FS를 2를 줍니다. 여기서 FS라고 하는 거는 전단면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단면 개수.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복 전단면 같은 경우는 면이 두 개죠. 전단면. 그래서 FS 값을 1.8을 줍니다. 이렇게 적용시켜 주고요. 자, 이때
한 개의 립에서 작용하는 전단력을 W라고 보고요. W라고 했을 때 립에서 전단면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이니까 타우죠. 타우 S는 Fs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거는 립에서 단면적이 되겠죠. 립에서 단면적 분의 뭐다? W, 전단력 W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줄 리벳 이음의 하중 분포를 살펴볼 건데요. 동일한 두께의 판이다. 이것을 접합을 했을 때를 보자고요. 자, 그래서 같은 줄에 있는 리벳들은 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있고요. 다른 줄에 있는 리벳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힘을 받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깥 줄에 있는 립에서 가장 큰 전단 능력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밖에 있는 게 가장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리벳이 여러 개가 이제 돼 있겠죠. 이런 형태대로 되어 있다, 여러 줄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전단 능력을 받는 경우는 결국은 어떤 거겠어요? 가장 밖에 있는 리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크기는 얼마이냐? 그 크기는 우리는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타우 S는 Z. Z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리벳의 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줄수. 그리고 알파 Z다 라고 해서 이 알파 Z라고 하는 거는 줄수에 따른 부하 평균화 계수이다. 부하치에 대한 평균치를 낸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립에서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자승 분의 W,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Fs 값은 전단면 계수를 적용했고요. 뒤에 있는 건 바로 뭘 적용을 한다? 부하 평균화 계수를 적용을 한다. 이거는 줄수에 따른 부분으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줄의 리벳이 하중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요. 그래서 립에서 줄수 Z, 그래서 두 줄 한번 쭉 볼까요? 두 줄. 그래서 립에 이제 두 줄이니까 뭐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5, 0.5 줄 번호 이렇게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 부분에 있는 리벳에 부과되는 평균 하중, 초과 하중. 자, 이것은 뭐 두 줄이니까 0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하 평균화 계수는 얼마냐? 이 값이 바로 알파 Z 값이 되는 겁니다. 1.0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줄을 볼까요? 네 줄. 네 줄의 경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값이 같아요. 그쵸? 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값이 같습니다. 같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하중의 초과 하중의 퍼센트는 23%가 되겠고요. 이때 평균화 계수는 부하 평균화 계수는 0.814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몇 줄이다. 그래서 리벳 줄 번호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끝단 바깥쪽 줄에 있는 리벳에 부과되는 평균 하중에 대한 값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따른 알파 Z 부하의 평균화 계수를 판독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본 거는 두 개의 플레이트, 이 판 두께가 서로 어떻게 됐다, 같다라고 해놓고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의 경우는 달라요. 두께가 서로. 다른 판을 접합하는 경우 여기에 걸리는 하중이 달라지겠죠. 하중 분포. 자, A의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플레이트와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가 같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립에서 받는 하중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균일하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 제일 밖에 있는 이 리벳에 대한 분포는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제일 크다라고 그랬죠?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운데는 균일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거는 같은 경우예요. 자, 두 번째, 판 두께가 다른 경우인데 그 차이가 적은 경우예요. 이 두께와 이 두께의 차이가 적은 경우. 자, 이때 리벳 하중은 가장 어느 쪽이 걸리냐면 바로 이쪽 얇은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맥시멈이 되는 거고요. 맥시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째 하중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은 포물선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리벳 틈은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차이가, 판 두께의 차이가 이번에는 많이 나는 경우에요. 이 두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중 분포가 이쪽에 있는 게 더 치고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대로. 그 차이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곡선에 대해서 다음 이런 하중 분포의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정한 거는 내실 때예요. 줄수가 4개, 4줄이다. 이랬을 때 가정을 하고 한 겁니다. 이러한 리벳이 과도한 하중에 의해서 전단력을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리벳이 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벳이.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전단.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판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이. 이런 형태, 여기가 이제 리벳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요. 이 사이에 크랙이 발생이 돼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판 끝이 절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찢기는 거죠. 찢어져 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판재의 압축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리벳은 괜찮은데 이 판재가, 이 부분이 압축이 돼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되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물러나는, 오버랩이 걸리는 거죠. 오버랩이. 이런 형태대로 해서 크게 리벳 파괴 형태는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리벳 전단, 판의 절단, 판 끝 절개, 판재의 압축 파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각각의 강도 계산을 뒤쪽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리벳의 전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그림 봤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양쪽에서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이 됐을 때, 자, P와 W는 같다고 보죠. P는 하중입니다. 같다고 보여지죠. 자, P가 작용을 할 때, 혹은 W가 작용을 할 때, 리벳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 부분이 크랙이 생겨서 양쪽으로 분할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죠? 어떨 때 생길까요? 이런 경우. 어떨 때? 리벳의 강도는 어떤 걸로 결정을 하죠? 1차적으로. 바로 이 지름이잖아요. 지름 D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D값이 큰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강도가 더 세지겠죠. 그래서 리벳이 전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리벳 지름이 어땠을 때 적은 경우에 발생이 된다. 자, 그래서 리벳 한 개에 작용하는 전단 하중을 W라고 두고요.
W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PW는 이랬을 때 타우 S 전단 응력은 FS는 전 단면 계수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단일이냐 아니면 복 전단면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단일이었을 때는 전단면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2를 적용을 했었고요. 복 전단면 덮개판을 씌운 거 이걸 우리가 얼마? 1.8로 줬었죠. 그래서 타우 S는 FS 전단면 계수 그리고 A값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 EBS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분의 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